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에서 특수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일우리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수업이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특수체육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수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어떤 질문과 어떤 그런 지도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하고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체육을 지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특수체육 분야에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체육을 지도할 때 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수업 시간의 주제로 특수체육 개요를 여러분들 소개를 드릴 텐데 가장 지루한 어떤 그런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인데요. 일단 좀 읽어보면 장애인이란 다양한 어떤 장벽, 요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장기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간이 오래 지나면서 개선되거나 바로 개선되거나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에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 굉장히 다양한 손상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라는 거는 손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손상은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친다는 개념이잖아요. 다치면 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하면서 원래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장애라는 것은 손상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의 개념이고 어떤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로 진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어떤 체육을 한다고 해서 혹은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장애가 좋아지냐, 장애가 낫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급한 마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을 지도할 때에는 내가 체육을 지도하면서 이 장애가 좋아진다, 낫는다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응 행동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약 255만 명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같이 살고 있는 굉장히 좀 친숙한 굉장히 우리와 같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생각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255만 명 전체 인구의 5% 중에서 이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에서부터 내부기관장애, 굉장히 소수의 어떤 인원이 듣는 어떤 장애 유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애 유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 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장애인,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애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은 약 한 15%, 많게는 16%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 후천적 질환이라던가 후천적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약 한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 누구도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별을 바꿀 수는 없고, 그리고 국적을 바꿀 수는 없고, 인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 그런 어떤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천적 요인이 선천적 요인보다는 훨씬 더 높다. 약 한 70%가 넘는 비율이 이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체육을 지도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사실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애인도 예전에는 조금 달리 불렸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우라고 불리는 적도 있었고, 또 장애자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를 먼저 살펴보면 끝에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좋은 의미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또 놈자자를 우리가 또 쓰기 때문에 범죄자라든가 약간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보통 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장애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마 장애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텐데 그 부분이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이 어감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애자보다는 장애인으로 불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장애우라는 개념도 최근에 예전에 많이 좀 불렸었는데 사실 이런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장애우라는 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제가 아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부를 때 장애우, 우리 친구다라고 어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우라는 표현은 학교에서도 우리 하고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 타인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장애우라는 표현은 내가 본인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어떤 그런 의존,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어떤 그런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애우라는 말 대신 장애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지도하실 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선택하는 거에서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비장애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이라든가 정상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절대 쓰셔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은 사람이지만 장애가 있고 그리고 없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비장애인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쓰셔서는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바로 정상인. 정상인이냐 비정상인. 우리 정상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장애를 가진 분들은 비정상이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개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일컬을 때에는 비장애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약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가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명 정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능 장애에는 우리가 지체 장애, 그리고 뇌병변 장애,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애 유형을 외부 기능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 심장장애, 간,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내부 기관 장애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를 한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2005년부터 사실 자폐성 장애가 진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그렇던 인구 수가 굉장히 좀 적었지만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날수록 앞으로 이제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는 그런 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좀 많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포함해서 총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가르치실 때는 어떤 그런 너무 이렇게 지체 장애인을 위한 체육 혹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체육, 지적 장애인을 위한 체육,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체육 이런 식으로 너무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나눠 주시는 거는 가르치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복 장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또 뇌병변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체 장애와 또 어떤 그런 지적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내부기관 장애, 이렇게 중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애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복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직은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하실 때 있어서 지적 장애인들은 이런 운동만 해야 돼, 혹은 지체 장애인은 이런 운동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누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게 뇌병변 장애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체육 쪽에 영향을 준다면은 그런 쪽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지도하시는 게 좋고, 또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서 또 지적 장애가 체육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부분들을 바꿔주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꼭 어떻게 보면 딱 이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이것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100%의 정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체육을 이제 지도를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보통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수체육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장애인을 이제 체육을 가르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어떤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또 이 분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자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좀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 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또 강의를 또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수준에서 첫 시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체육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장애가 좋아지는지 약간 그런 표현은 제가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체육을 하면서 좋아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면은 밥을 잘 먹지 않았던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서 어떤 그런 먹는 거라든가 어떤 식이 패턴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은 모두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심동적 영역,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력에 대한 요소, 그리고 놀이에 대한 요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요소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세가 교정이 되고, 혹은 보폭이 늘어나게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신체 기능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부분도 이제 신체적으로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운동학적 요소로는 여러 가지 이동 능력, 걷는 어떤 속도라든가 보폭이라든가, 아니면 균형을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공을 다루는 어떤 기술이 향상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운동학적인 요소가 좋아지는 것도 우리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체력이거든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기 위해서는 운동 기술보다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걷는 것도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체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체력에 대한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놀이에 대한 개념, 또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또 힘들고 약간 어렵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운동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이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체육 안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체육을 하면서 우리가 또 다양한 규칙을 익히고 또 반복을 하고 또 지시사항을 또 수행을 따르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책에서 어떤 교실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신체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린아이들 4살 말을
뗀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운동 감각이 충분히 발달한 만 6세 이후에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각을 조직화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그 체력을 쓰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다양한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체육 자체가 사실은 또 굉장히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수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여가와 건강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혹은 실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접 서비스라기보다는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육은 직접적으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특수교육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할 때 또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실 안에서 1시간 동안 혹은 뭐 40분, 50분 동안 이제 수업 시간을 계속 움직이지 않고 수업 듣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이런 조직화된 그런 구조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이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이 실내에서의 하는 수업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혹은 체육관에서는 어떤 그런 구조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어떤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지만 이 축구교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슈팅을 할 때 자세, 패스의 정확도보다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20명, 30명 있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그런 그 수업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수업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인내심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쉬고 하기 싫지만 다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과의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차례를 지켜서 A라는 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순서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로서의 그런 구성원으로서 규칙을 익히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 체육이 굉장히 적합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적 영역, 사회성이라든가 유대관계라든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단체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 성취감, 이런 부분들을 연습시키는 데는 체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어떤 그 전담 보호자의 그런 케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라든가 친밀한 사람들과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과의 어떤 지도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거나 어떤 시행착오를 느끼는 어떤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체육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어떤 그 연속 체계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거는 제한하는 환경을 최소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7단계부터 1단계까지 이제 쭉 연속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7단계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7단계는 이제 특수시설, 병원이나 기숙시설을 이제 의미를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5단계의 특수학교와 그 다음에 4단계의 전일제 특수학급 중간에 만약에 이 경계선에 있을 때는 특수학교로 보내서 좀 잘하는 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좀 힘들지만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보내서 학교를 다닐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수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일제 특수학급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디에서 더 잘하고 비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이제 특수학급에 만약에 있는 것보다는 특수학교 가면은 굉장히 잘하고 좀 편하니까 여기를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도 교육의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사회 통합에 대한 측면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약간 이러면은 이제 전일제 특수학급에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교육, 이 특수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잘하고 못하고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비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 타인에 대한 도움을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교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수체육교실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같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어떻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체육의 목표가 단순히 운동을 잘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약간 이런 것보다도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어떤 전 단계로서의 체육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얘기하는 이 통합은 오른쪽에 있는 통합과는 조금 그림이 달라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리적 통합이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같이 있긴 있지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통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진정한 통합 교육이나 진정한 완전한 통합은 오른쪽 그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한 가지 이 영어 표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a person with disabilit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장애가 먼저 나오는 건 우리나라 어순에서는 똑같은데, 영어에서는
disabled person과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뭐 차가 있다, 돈이 많다, 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그죠? 성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단순하게 얘기하는 물리적 통합보다는 이제 완전 통합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특수교육 혹은 좋게 말씀드려서는 이 체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애인들만, 지적장애인을 위한 어떤 체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을 위한 축구교실, 이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어울림 체육교실이나 어울림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 체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심동적 영역, 뭐 운동적인 부분이라든가 신체적인 부분, 이 부분은 뭐 체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장애 유형에서 사실은 255만 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이거든요. 한 60% 정도가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특수체육을 통해서 어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어떤 신체의 기능이 좋아지고 또 체육을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전 단계 어떤 그런 준비 단계로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하나요? 그랬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가르칠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진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문진표를 작성하듯이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열이 얼마나 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약에 대해서도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약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또 수술 이력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그런 치료나 수술 방법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혹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피교육자에 대한 기초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지도해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 과정 중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더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가르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감각 운동에 대한 부분, 혹은 뭐 협응에 대한 부분, 운동 감각에 대한 부분, 체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본 운동 기술에 대한 부분, 뭐 수중 운동이나 영법이나 수영 같은 그런 수상 활동에 대한 부분, 무용이나 표현 활동 같은 그런 부분, 놀이, 이완 활동, 뭐 계절이나 민속놀이 이런 놀이에 대한 부분도 어떤 것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 대상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된다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이 학생이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수체육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 원래 특수체육은 나중에 교육을 받으시면 알겠지만 특수체육을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 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특수교육은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스페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 교육과, 비장애 학생 교육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특수체육은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걷기가 어려운 사람,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규칙을 바꿔서 소프트볼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볼링을 굴릴 수 없는 정도라면 어떤 램프를 사용해서 굴릴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형이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저는 이 어댑티드라는 용어를 맞춤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별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옵션이 많아야 돼요. 그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이 특수체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dapted Physical Education을 특수체육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조를 하면 이 맞춤 체육이다, 개인별 맞춤 체육이다 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신체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작업 치료가 좀 필요하거나, 혹은 뭐 물리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특수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강구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나와서 생활체육으로 진입하기 그 전 단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령사회에 맞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체육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그런 단순하게 즐기고 어떤 발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자세 교정이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발달 체육에 대한, 특히 이제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단계가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조금 빠뜨리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운동 기능이 조금 저하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운동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동 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특수체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에서 패스와 슛을 배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를 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특수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린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달을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체 활동량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꼭 농구, 축구 배우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등산도 될 수 있고, 뭐 걷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텃밭을 가꾸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신체 활동 시킬 수 있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단지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체육 분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2급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필수로는 이제 특수체육론을 이제 필수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선택으로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 역학, 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 체육사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분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는데, 사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는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첫문부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스킬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 감수성이에요. 요즘 뭐 성의지 감수성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애 감수성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닌 비장애인 관점이 아닌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장애 아동들이 이제 갑자기 귀를 막고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막 도망가는 어떤 이탈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것을 예전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어는 철저하게 비장애인 시각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를 막 이렇게 두드리고 소리를 내는 것은 이 감각이 조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안 들려도 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귀를 이렇게 치는 행동이 생존과는 직결된 어떤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괴로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행동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말 자체가 이 장애인의 행동을 우리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려는 이런 어떤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먼저 해주신다면 이 발달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는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신, 물론 이게 쉽게 익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후부터라도 항상 이 장애인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섣불리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지 않으시면 저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이죠. 특수체육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특수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보다 더 장애인들이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보다 더 우리가 사는 그런 환경에 같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